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엔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세 시장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인 중저가 주택 기준과 인하세율 전망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여행, 숙박, 외식 할인권 제공을 재개합니다. 여행 상품은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고 외식을 3차례 하면 4번째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3명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는 헬로윈데이 방역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클럽과 감성주점 100여 곳에 전담 공무원을 상주시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업가가 건넨 4천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른바 별장 성접대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9시 뉴스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면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며 내년 국정 운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3분기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6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특히 일자리 유지와 창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32조 원을 투입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제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키웠다는 비판 여론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 건데 청와대는 연말에는 전세 시장이 차츰 안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며 상법 등 경제 3법과 인생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평화의 절실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국회에 온 문 대통령을 야당은 시위로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하자면서 손팻말을 들었고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정연설 불참도 고민했던 국민의힘은 시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 특검 도입을 외쳤습니다.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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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오부 요인 그리고 3당 지도부가 만나는 사정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불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신체 검색을 하려 하자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항의는 본회의장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의 연설 시작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20차례 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내년 예산 15조 원 삭감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공감과 위로 대신 자랑스레 선방을 말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는 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준 노동자 기억하십니까?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또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와대랑 정부는 부동산 안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추진해온 임대차 3법, 오늘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한 거는 아닌데요. 네. 우선 이제 이치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 수요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이렇게 작동되고 하니까 매수 수요들이 좀 보류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전세 시장을 늘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한 8, 9만 세대,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 이제 신규 물량이 필요했던 건데 보통은 이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 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조금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이런 것이 이제 작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전세로 살던 집에 안 나가고 또 산다. 근데 만약에 나가도 다른 전세 수요를 이렇게 흡수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과거 분할과 물량 부족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연말까지 안정될 거라고 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헷갈린다는 지적도 사실 좀 있어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것처럼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지. 특히 이제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가격의 문제로만 보면은 그거는 매우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도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거품을 좀 빼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내 집에 대한 어떤 애착,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로 집중하고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집값 안정 대책하고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 중산층도 살만한 평생주택으로 공공임대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주거에 갈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물량을 공급을 질 좋은 이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이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이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네.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으로만 보진 말아야 하되 집값도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어요. 그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네.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네. 이래서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 주고 이래서 네. 집값이 올라가는 또 이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네. 또 안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그 전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안정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얘기를 해보죠. 최근 국감까지도 시끄러웠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높은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장관 수사지휘권 불가피하다. 근데 윤 총장은 이게 불법 부당이다. 주장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제 그 배경 네. 원인에는 우선은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이 진술 폭로죠. 폭로로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또 거기에 또 이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돼 놓으니 네.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명하고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윤 총장께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30분 만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감에 나와서는 또 부인을 하고 부당하다고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불법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 총장님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되는 충돌이기 때문에 네. 윤 총장께서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궁금한 게 임기 보장을 얘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다.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뭡니까?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확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줄 수 없는 거죠. 해줄 수 없다.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좀 부실한 언어예요.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거고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그것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참 그건 좀 안타깝죠.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죠. 협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지만 별 성과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 회동하는 겁니까? 이미 이제 제가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전 수석이신 강기정 수석께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을 추진을 했었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대표 또 김종인 대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라도 형식과 내용이 충족이 되면 만나겠다는 의사라도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통을 안 하고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대표 또 원내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응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해지게 끌어올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증세 논란에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대상 주택의 기준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 108제곱미터는 지난해 7억 9천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 3천만 원으로 30%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를 넘었고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 서울에서만 약 58만 가구,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지난해보다 30%를 더 내야 합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6억 원 초과주택은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중저가, 1주택 소유자만큼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제시됐다가 이보다는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 원으로 하면 서울에서만 225만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89%가 해당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면 서울에서 200만 가구, 전국에서는 약 1,200만 가구로 좁혀집니다. 세율은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인 점을 감안해 체감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정부가 예고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기 대책 발표하는 거로는 전세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인데 정부 고민도 깊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900세대 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달 84제곱미터 전세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둘 다 같은 층으로 열흘 사이에 계약됐는데 그 사이 4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물건이 없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사시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전세 수급 지수는 126.1.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량에 비해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기도 어려운 상황. 정부가 쓸 수 있는 전세값 안정카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굳이 현금이 또 유출되는 거라서 집을 마련해서 뭐 원리금으로 나간다는 것도 다른 개념이라서 서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단기적인 대책 발표만으론 전세값을 잡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수급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10월 이후에는 전세값이 안정되는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여행, 숙박, 외식 할인권 지원 사업이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특히 타격이 컸던 관광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에 대해선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1000여 개 여행 상품으로 온라인 예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7만 원 이하 숙소는 3만 원, 7만 원이 넘을 경우 4만 원의 할인권을 예약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외식을 3차례 하면 4번째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외식 할인 지원도 시행됩니다. 유원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대 60%를 할인해주고 농촌 관광상품도 속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여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재개되는데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레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2,200여 명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명, 국내 발생은 96명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중학교와 관련해 학생 등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용산구 의류업체에서 8명,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해선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과 행복회 요양원 등 기존 사례 관련 확진자도 더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내일부터 사흘간 클럽과 감성주점 등의 전담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이 클럽은 이번 주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일단은 목금토일 다 안 할 생각이고요.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해마다 헬로윈데이에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이태원 일대에 모였는데 손님이 꽉 찬 클럽 안에서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많이 힘들긴 한데 방역수칙 일일이 지켜가면서 이게 영업하기에 부담도 많이 되고.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준 인근 식당들은 이번 주말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전화가 한 팀, 2팀밖에 안 들어. 점심시간에도 그것도 없어요. 손님 오면서 장사도 완전 걱정스럽지 않아요. 방역의 위험 요인이 돼버린 헬로윈을 앞두고 방역은 대폭 강화됩니다. 클럽이 밀집한 이태원 골목에는 QR코드 확인과 체온 측정을 위한 방역 게이트가 설치됩니다. 식약처와 경찰은 용산과 마포, 강남, 광진, 강북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일제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의 클럽과 감성주점 100여 곳에는 전담 공무원 2명이 상주하며 사흘간 집중 감시합니다. 입장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는데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이 정지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미준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길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방역당국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대표자들과 이번 주 금, 토, 일요일에 휴업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젊은 손님들로 북적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월 7일 서울 이태원에서 클럽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인근 지역의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무려 80%가 줄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간 이 지역 유동인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가 줄었죠. 지역 상권이 아예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회복하고 있는데 헬로윈이 또 다른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 역시 이런 경고성 홍보 문구까지 내걸면서 헬로윈을 조용하게 보낼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유럽에서 특히 피해가 컸던 나라들이죠. 2차 대유행으로 다시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고 프랑스는 결국 다시 봉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파리 연결하겠습니다. 양미연 특파원, 먼저 이탈리아 시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현장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탈리아 밀라노와 토리노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인데요.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하면서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시위대 일부는 고가품 매장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로마와 나폴리에서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심각한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시위가 격해진 겁니까? 네, 지난 봄 1차 대유행 이후 이탈리아는 이웃 나라들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한 달 새 4번이나 영업 제한 같은 조치들을 발표했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수개월째 장사를 제대로 못한 상인들, 오랜 방역 조치로 지친 시민들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자유를 달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극우단체가 가세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로 격화된 걸로 분석됩니다. 자칫 소요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delle sofferenze, delle difficoltà economiche e ovviamente tutte queste iniziative che si stanno traducendo in atti di violenza non possiamo certo condividerle. 네, 그리고 프랑스는 다시 봉쇄까지 가는 겁니까? 네, 거의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재봉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주 전부터 시작한 야간 통행 금지령으로 봉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 확진자 42만 명, 사망자 2,300명이 발생했습니다. 주간자실도 파리 수도권 73%, 전국 63%가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졌고요. 프랑스 정부는 어제 오늘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봉쇄령 재선포 여부를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담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웃나라 벨기에, 독일도 다음 달 초에 재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현지 시간으로 27일 기준 6,900만 명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미 4년 전 대선의 사전투표자 수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도 지구에서 400km 상공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이렇게 인증사진을 보냈습니다. 나사가 있는 텍사스주는 우주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면 지구, 땅 위의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주비행사 케이트 로빈스, 누구보다 선거 결과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유세하는 곳을 KBS가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미국 전역이 아니라 6곳에 집중됐습니다. 6개 경합주에서 결판이 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전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극단적으로 보면 6개 경합주 선거처럼 보입니다. 최근 24일 동안 두 후보의 유세 동선을 KBS가 분석했습니다. 50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트럼프 후보 38개 주, 바이든 후보 41개 주를 최근 24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9개 주, 트럼프 12개 주만 방문해 유세했습니다. 그중 6개 경합주는 여러 번 방문합니다. 트럼프는 6개 경합주를 16번이나 찾았고 바이든은 6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주 빼고 모두 10번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주를 5번, 트럼프는 플로리다주를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경합주 말고 방문한 다른 주는 딱 한 번씩만 찾았습니다. 바이든은 거주지 델라웨어주에서 2번 유세했습니다. 안 가도 지지해주는 주, 가봐도 이길 가능성 없는 주 안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승리가 확실한 네브라스카주를 찾은 이유는 아슬아슬한 아이오와주 때문입니다. Well, you have Omaha, and we're right next to Iowa, and I've done well in Nebraska. 41개 주를 최근 24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바이든 후보,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무색합니다. We can do it. People ask me, why are you so confident, Joe? Because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두 후보가 사활을 건 유세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는 벌써부터 긴장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있다는 소식 없습니다. 창문을 보호하기 위한 덧대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가게 앞을 판자로 막는 작업 중이거나 이미 끝냈습니다. 대선 불과 6일 앞두고 선거가 축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앞서 보신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그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고 숨지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이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죠? 네, 필라델피아 경찰 당국은 흑인 청년 월리스 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총을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에서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30명이 다쳤고 일부 시위대가 상점들을 약탈해 7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인 상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숨진 월리스 씨 유가족들이 나서서 폭력 시위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흑인 비율이 40%를 넘기 때문에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도 민주당이 특히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지난주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흑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대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코로나19에 걸리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줄곧 강조하던 게 바로 법과 질서 수호였습니다. 흑인 플로이드 씨 사망 이후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역으로 백인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이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 돼버리면서 이 법 질서 얘기 잘 꺼내지를 못했었는데 어제 위스콘신 유세 도중에 이렇게 얘기 꺼냈습니다. Philadelphia was torn up by Biden supporting radicals. Biden stands with the rioters and I stand with the heroes of law enforcement. 바이든 후보 측도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분열에 불씨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사건에 대한 두 후보 간 공방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택과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사업장 등 생전 발자취가 남은 곳을 들른 뒤 경기도 수원 가족산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운구차가 병원을 나섭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 뒤이어 이부진 사장 등 두 딸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섭니다. 1시간 동안 엄수된 비공개 연결식에는 유족과 고인의 지인, 삼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운구행렬은 고인의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돌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서울 용산 자택과 리움 미술관을 거쳐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식까지 챙길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미리 나온 임직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화꽃으로 이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기공식에도 참석했던 반도체 16라인 앞에선 유족들이 차에서 내려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 회장의 조부모 등이 묻혀있는 경기도 수원의 가족선영. 27년 동안 그룹을 이끌며 글로벌 삼성을 일궈냈고 정경유착과 승계 논란 등 오점도 함께 남긴 고 이건희 회장. 78년 영욕의 삶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른바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소 11개월 만인 오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검찰의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성접대 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건의 핵심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물건을 이유 없이 반품하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지속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2015년 롯데슈퍼는 한 첨가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어치를 반품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 업체가 납품한 음료수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 측이 떠안기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 위반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물건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쪽에서 좀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촉 행사 600여 건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판매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3년 넘게 계속됐고 불려간 납품업체 직원만 1,4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사전 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아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한 두세 개 위반 행위가 있는 거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 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부당 반품에 대해 계약 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개선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배경에 부당 내부 거래가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 정보를 미리 빼내기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내식 공급 차질로 100여 편의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하는 소동을 빚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예측을 잘 못한 것이 저희들의 큰 실수라고. 공정위는 이 사태를 초래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 부당 내부 거래가 있었다며 지난달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측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출신 윤모 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을 접촉해 심사 일정 등 내부 정보를 빼돌려 금호 아시아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윤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는 윤 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2년간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의 신규 노선 홍보를 위한 대형마트 카트 광고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는데 금액만 5억 원어치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또 윤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자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에게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가로 공정위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광고 집행은 계열사에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조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때도 윤 씨의 광고 회사는 사조산업의 광고를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윤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윤 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요 며칠 사이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을 치르던 60, 70대 지원자들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해 체력 시험이 강화된 뒤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산길. 어제 오전 이곳에서 군위군 산불 감시원 채용을 위한 체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응시자들은 15리터 물이 든 이 등진 펌프를 메고 출발지부터 이곳 종착지까지 경사진 산길 1.3km를 걸어 이동했습니다. 응시자 150여 명 가운데 60살 A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CPR은 계속 필요한 상태였어요. 모르고 싶다 안 들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15리터 등진 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뛴 것과 달리 올해는 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기준이 강화된 뒤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응시자들은 응급처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초동 대응도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급차가 옆에 이제 대기한 상태도 아니고 전문 요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차가 오는 시간이 증가됐습니다.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서도 70대 응시자가 숨졌고 21일 울산에서는 60대 응시자가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지원 자격이 만 18살 이상으로 최소 연령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임무를 고려해 나이 상한선과 함께 신체 조건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통합적 규정을 마련했거든요. 과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계속 나오니까 참여하신 그 분들하고 지자체 등을 의사를 좀 수렴해가지고 전국 10여 개 곳에서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을 앞두고 있어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18차례 타낸 보험금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로 접어든 차량 뒤로 오토바이가 바싹 따라붙습니다. 차량이 잠시 멈춘 뒤 후진하자 오토바이가 기다렸다는 듯 차에 부딪힌 뒤 넘어집니다. 또 다른 골목길에서도 승용차 뒤로 오토바이가 닿을 듯 말 듯 다가섭니다. 승용차가 후진하자마자 마찬가지로 맥없이 쓰러집니다. 사고는 다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같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힌 30살 A씨.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지리를 익혀 주차를 하거나 길을 잘못 든 차량을 노렸습니다. A씨는 이처럼 이 차들이 후진하는 경우가 많은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골목길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진입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 이제 올 거라는 거를 저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후진을 하려다 보니 뭐가 이제 쿵 하고 부딪혀서 내가.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8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6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석 달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룸미러나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날치,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입니다. 본명은 이경숙이지만 날쌔게 줄을 잘 탄다는 의미에서 날치라는 예명이 붙었습니다. 상민과 양반 모두에게 두루 사랑받은 서편제의 대표 소리꾼으로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어전에서 소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전해지진 않지만 그가 새 타령을 부르면 실제 새가 날아들었다는 말까지 전해지는데요. 조선시대 이날치의 재기 넘치는 멋과 흥을 되살린 이날치 밴드. 조선의 힙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날치 밴드가 등장하는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2억 7천만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데요. 정윤욱 기자가 이날치 밴드를 만나봤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홍대 앞 클럽에 어울릴 법한 분위기지만 가사를 들어보면 엉뚱하게도 판소리 수군가의 한 장면입니다. 별주부가 호랑이를 만난 순간을 묘사한 이 노래.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고 유튜브 조회수만 2,900만, 이날치가 등장하는 다른 영상들까지 합하면 2억 7천만을 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노래가 이제 평소에 듣던 노래랑 다르게 판소리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약간 호기심을 오히려 자극을 해서 가사에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베이스 2명과 드럼 1명, 그리고 정통 국악을 전공한 소리꾼 4명의 조합으로 2018년 밴드 결성 이후 국악도 힙합도 디스코도 아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소리꾼들끼리 또 놀기도 하면서 관객들하고 놀고 또 이런 경험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너무 새롭고 관객들하고 이제 만나는 계층도 다양해지고. 국악계의 불편한 시선도 없지 않지만 음악은 무엇보다 일상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준 가치라는 게 주는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 무게감은 사실 일상에 스며들기는 힘들잖아요. 그 가치에 스스로들이 약간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통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음악이란 고집.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추구한다는 오랜 가르침을 새롭고 독특한 음악으로 몸소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음악을 갖고 그 껍데기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가 약간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